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인터넷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는 20회를 맞아서 평소에 국정 현안과 관련한 궁금한 점들을 대통령께 직접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로 라디오 연설이 20회를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원고도 손수 수정을 하시고 평소에 라디오 연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대통령께 이 라디오 연설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제가 평소에 이제 내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그 메시지가 앞뒤가 잘리고 그냥 좀 본의 아닌 그 표현이 언론에 많이 반영되는 거 좀 답답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내가 7, 8분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국민들이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그 원고를 직접 정리하고 내 본 뜻의 본 마음을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뜻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오래 계속되면은 국민들께서도 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 전문가로서 생각을 해보면 목소리는 좀 탁하시지만 전달력은 좋으신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목소리가 이거 참 다른 사람들과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방송에는 좀 맞지 않은 그런 목소리이긴 한데 그래서 늘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좀 부족하다 생각을 하는데 또 때로는 내 목소리만 들어도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아, 저건 대통령 목소리다. 특이하니까. 그런 장점도 있긴 하죠. 그러나 뭐 목소리 뭐 이런 것보다도 저는 뭐 진정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뜻이기 때문에 뭐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언제쯤이면 우리 서민들이 이 답답한 경제 위기를 벗어나서 환한 웃음을 웃을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정말 모든 나라가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마 모든 지도자들이 국민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상들이 모이면은 모두가 다 고민합니다. 정말 자기네 나라가 그 대답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겠느냐. 저도 정말 그게 제일 안타깝죠. 가끔 여러 곳에 가면은 위로를 해드리려고 갔다가 그런데 대통령 손을 잡고 그 서민층이거든요. 위층에 지금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비판을 많이 하셔도 이 서민층에 내려가시면은 정말 제 손을 잡고 눈물이 글썽해서 정말 대통령 빨리 좀 경제를 살려서 우리 좀 힘든 거 좀 편안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실 때 보면 그리고 대통령 위로할 때 보면 저는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정말 참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위기가 닥치면은 제일 먼저 고통받는 게 서민이거든요. 기업이 대기업일수록 늦게 이제 반응이 나오죠. 근데 이제 경제가 회복 좀 될 만하면은 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런 사람들은 또 빨리 그것도 회복의 혜택을 보는데 서민들도 늦게 이렇게 또 혜택을 입거든요. 근데 뭐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국이 그래도 대응을 가장 잘했다. 뭐 내년도에 가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그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희들은 아직도 신중하게 대응합니다. 이제는 성장 이후에 올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구 준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것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성장을 좀 더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제가 확실히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라기보다는 그래도 세계 어떤 나라보다 먼저 회복이 되고 우리가 먼저 서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생계형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검토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15 때는 민생 소위 사면을 위주로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업인들 또는 뭐 공직자들 뭐 여러 계층에서 이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8.15 사면은 오로지 그냥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또 서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그 운전면허를 그냥 중지되는 뭐 그런 분들이 우리 정부가 좀 찾아서 그런 분들에게만 좀 그걸 하자.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활동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 그거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 한정해서 하는데 뭐 그 어민들도 이제 소형 그 배를 가지고나 고기를 잡으러 나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소한 일에 실제 뭐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중지를 당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 뭐 농민들 또는 소상공인 운전면허자 합치면은 한 150만 명 정도 되면은 아마 그런 분들은 다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예외 없이 다 면제를 100%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좀 그분들 그를 통해서라도 마음에 좀 위로를 받고 좀 힘차게 좀 해나가는 데 도움을 주도록 저희가 이걸 계획을 했습니다. 예.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사교육비 부담이 정말로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학원의 심야 영업 금지 조치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뭐 미봉책이라고 합니다만은 근본 대책만 세우고 세부에 들어가서 문제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근본 대책도 있고 거기에 부수해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막자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은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과외 수업이나 학원을 다니지 않고 하더라도 공교육만 가지고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물론 그것이 일시에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나갈 겁니다. 지금 정부는 그렇게 나가는데 이제 국민들이 아직도 실감을 하죠. 내가 그렇게 애들 그렇게 해서 뭐 공교육만 의존하고 있다가 내 아이만 손해 보는 게 아닌가. 이러니까 아주 부모님들께서 신뢰를 못 보내고 있죠. 그래서 저는 내년도 이제 그 각 대학들이 소위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좋은 대학들이 뭐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지방에서 그런 대학들이 내년도 입학 시험에서부터도 상당한 부분을 그 포션을 그 시험이 없이 또 논술 시험이 없이 입학 사정을 통해서 뽑고 또 저 지역별로 농어촌에서 지역 분담을 해서 또 뽑고 이렇게 해서 한 30-40% 이상 아마 서울대학 같은 데도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위 가장 그 앞서가는 대학 중에 하나인 카이스트나 또는 포스텍 포항공대 이런 데는 내년도부터 100% 그냥 그 면담을 통해서 논술 시험 없이 뽑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 농어촌의 그 학생들을 뽑는데도 이미 서울대학이나 몇 군데에서 그 통계가 나옵니다. 나오는 거 보면은 입학해서 1, 2학년 때까지는 성적이 차이가 납니다. 이제 과외 받고 들어온 아이들하고. 근데 3, 4학년 가서 졸업할 때쯤 되면 성적이 비슷하기나 좀 나아지는 경우를 그 놀라운 통계를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한 학생들이 과외를 받지 않고 들어와서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 소위 좋은 직장을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서는 확실히 그 발군의 그 성적을 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또 그런 학생들을 대학에서 인재를 좀 그렇게 보내주면 좋겠다는 요청까지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학들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뭐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인성교육도 시키고 협동심도 시키고 남을 이해하는 것도 시키고 남의 감사할 줄도 알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선생님에게 감사하고 사회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대학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이러면 농촌 학교에서도 인재가 나오고 농촌 학교에서 인류 학교가 고등학교가 나올 수 있고 정말 그 개천에서 용난다 하는 그런 것이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학부모님들이 정말 사교육을 안 시켜도 되겠구나. 이제 일은 그래서 꼭 이루겠다 하는데 이것이 먼 훗날 이야기 아니고 내년부터 상당한 부분 대학들이 그렇게 가고 저 임기 말쯤 되면은 아마 상당한 대학들이 거의 100% 가까운 그 입시 사정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뭐 내년 여름에 그 내년 입학 시험 때 보시면은 내가 내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다.
초등학교 다닌다 이런 아이들 나는 정말 이럴 때는 아마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신뢰를 보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논란이 심했던 미디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절차의 적법성 가지고는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야당에서는 언론 장악 의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대통령께서는 예. 우리 언론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정권도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 언론을 장악할 수 있다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바뀐 정권에 뭐 유리하게 보도해달라는 걸 원치도 않고 그걸 되지도 않을 겁니다. 공정한 방송을 해서 국민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그 기능을 해달라는 부탁이지. 그걸 뭐 제도적으로 어떻게 했다고 고쳐지지는 않고요. 저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면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오거든요.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와 경쟁하는데 우리는 IT 기술이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거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선진된 기술을 앞서서 세계 이 방송통신 융합된데 표준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가 합의를 했으면 참 좋았겠죠. 그러나 저는 이것을 더 늦출 수는 없는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국회의 그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는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하진 않지만 너무 늦으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이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도대체 방송 미디어법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는 이미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저렇게 하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세계를 다녀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이해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번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근원적인 처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근원적인 처방이 무엇일 것이냐 궁금증이 많이 일었었는데요. 그러던 참에 이번에 개각과 청와대 개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권 2년 차에 생각하고 계시는 인사 구성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뭐 평가를 하시겠지만은 저는 뭔가 자꾸 발전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 또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다. 너무 어두웠다. 너는 저쪽 편, 나는 이쪽 편. 이렇게 전부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것, 사회를 가지고는 우리가 한 걸도 나갈 수 없다. 국회도 이쪽에서 나가면 이쪽은 무조건 반대하고 저쪽에서 나가면 무조건 반대하는 이런 방법은 안 된다. 이제 우리가 서로 적어도 중립적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국민들이 아마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생각을 갖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뭐 사람을 내쫓고 새로운 사람을 갖고 들어온다. 이걸로만 가지고 그런 식으로 쇄신해 그러지 않고요. 나는 국가의 정책을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과거에는 역대 정권들이 정치적으로 어려우면 국정 쇄신이라고 해서 뭐 국면 전환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부터 확 바꾸거든요. 그럼 정치적으로 잠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실제 일에는 큰 타격이 있고 또 그때 그 시절하고 달라 지금은 더 국내외 일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경제를 하는 장관은 국내 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국제관계의 일이 반반 될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더 발전적으로 필요한데 좀 바꿔야 할 사람도 있겠죠. 쇄신한 측면보다도 효율을 더 높이고 또 이제 하다 보면 지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럼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치적인 그 입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 책임을 다 밀어가지고 확 바꿔치기 하는 그것은 저는 오늘날 같은 시대는 더 좋지 않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놀라울 정도의 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서로 존중받고 또 대한민국의 능력을 평가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인사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너무 국내 정치용으로만 인사를 달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국민의 또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도
저는 듣고 또 그에 반영하는 것이 근원적 처분의 하나다. 저는 지금 하나하나 행동으로 그 근원적 처방을 보여주려고 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사람만 확 바꿔가지고 그걸 아주 근원적 처방이다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저의 이제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걸 보면서 아마 이것이 중도 실형이고 서민을 위한 정책이고 이것이 근원적인 처방이 하나하나 실천돼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은 제가 용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331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셨습니다. 그와 관련된 어떤 희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예, 이건 뭐 시점은 지금이 됐지만은 저는 이 결정하는 것은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매우 가난해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장사를 할 때도 우리 어머니께서는 지금은 너무 고달프고 힘들지만은 네가 커서 어른이 되어서 네가 잘 되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면 네가 아낌없이 그들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늘 우리인데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을 떠날 때 벌써 그런 마음을 가졌고 1995년 제가 책을 쓸 때 이미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으로 이제 옮긴 것을 늘 정치적으로 이제 혹시 오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랬다.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특별히 정치를 이용할 일도 없잖아요. 그 오해를 안 될 때가 돼서 내가 실천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가뿐한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가족들도 아주 가벼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저는 뭐 이런 것들이 뭐 내가 내놨으니 여러분도 이렇게 하라 이런 뜻도 아니고요. 나는 내 자신에 대한 약속 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내가 갈 길이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제 선진사회나 또 특히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가 지도층에 있는 기업이나 또는 여러 계층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이제 선진 인류 국가가 되려면 이런 문화도 선진 인류 국가다워야 되지 않겠느냐. 뭐 GDP, GNP만 올랐다고 해서 인류 국가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제가 언뜻 하게 되죠. 네, 오늘 라디오 인터넷 연설 20회를 맞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저도 뭐 20회가 됐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만은 20회가 됐습니다.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라도 제 진심을 이야기하고 싶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 진심을 정말 이해해 주시고 저도 국민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정권을 또 격려해 주시면은 용기 백배해서 국내에서도 또 해외 가서도 우리 민족의 정말 위대한 민족 아닙니까? 위대한 민족이 정말 구원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기초를 닦는데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통령과의 대화로 진행된 제20회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인터넷 방송.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오늘 순서를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